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이제 시행하는 모든 수업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주에 오늘을 포함해서 이번 수업을 포함해서 이번 주 수업 전부 다와 다음 주 수업 전부 다를 대상으로 해서 TA 노트 발표를 이제 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해줘서 그래서 TA 노트를 반드시 잘 작성을 해주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설명을 했었던 그런 내용대로요. 자, 그 점 여러분 명심해주기 바라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는 5페이지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교과서는 256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4번 명정의 상공업이 발달하고 동서 교류가 활발해지다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번에 생산력의 향상, 동그라미 1번을 보면은 먼저 농업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농업이 이때 당시에 중국의 농업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화북 지역에 있었던 나름대로 뛰어났었던 그런 농업 기술이 대거 투입이 되게 되면서 특히 이 지역이 열대 지역에 가깝다 보니까 아열대 지역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식물이 잘 자라게 되면서 농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기존에는 이 지역이 비록 따뜻한 지역이었지만 개발되었던 땅들이 그다지 없었기 때문에 농사가 잘 안 됐었는데,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어요. 그것은 그만큼 이 지역에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거만큼 많은 땅을 개척을 했으니까. 자, 그래가지고서 바로 동그라미 1번 농업기술의 발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하지만은 중국에서도 이제 산간 오지 같은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다지 잘 살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농업을 하기가 좀 어려웠고, 왜냐면 농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평평한 땅이어야 되는데 평평한 땅이 없는 곳의 경우에는, 산지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짓기가 좀 힘든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거기에다가 외부에서부터 먹을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었고, 이러다 보니까는 산간 오지 같은 곳에서는 사람들이 잘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그런데 바로 아메리카 지역에서 들어왔었던 새로운 농작물이 이 중국 지역으로 전파가 됩니다. 그게 바로 감자와 그 다음에 옥수수 그리고 고구마와 같은 이제 외래 작물들이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명한 농산물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강원도 감자 유명하죠. 그 다음에 강원도 하면 또 유명한 것이 옥수수가 있을 겁니다. 옥수수 유명합니다. 근데 그것들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땅바닥이 평평하지 않아도 경사가 지어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 당시에 농경지로 포함이 되지 않았었던 많이 놀고 있었던 땅들의 상당수를 개간을 해서 거기에다가 곡식을 농사를 짓는 것 대신에 감자나 옥수수, 그다음에 고구마 같은 것을 지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됨에 따라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들이 되게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큼 인구가 거의 폭증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외래작물 고구마, 감자, 옥수수 등의 유입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경제의 발달에서는 양쯔강 유역의 발달, 바로 북쪽에서 흘러가는 강은 황허강, 남쪽에서 흘러가는 이 강은 양쯔강이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양쯔강의 하류 지역에 해당하는 이 지역이 바로 강남 지역이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었습니다. 바로 이 양쯔강 유역 지역 자체가 되게 많이 발달하게 되는데, 송나라 때까지만 하더라도 양쯔강의 하류 지역의 경우에는 농사가 잘 됐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도시를 많이 만들게 되니까 도시들이 되게 많이 있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땅들이 많이 없어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농사를 짓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류 지역에 몰려 있었던 그런 농지가 바로 중류 지역으로 이동하고, 대신에
하류 지역에는 도시가 발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합니다. 때문에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강해 하류에는 강해 하류 박스 당시 이 지역에서는 비단 바로 이제 그 누에고치로 이제 실크를 통해 가지고서 만든 옷감인 비단이죠. 바로 비단과 그 다음에 면화는 목화솜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녹차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생산하는 것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비단이라든가 목화, 면화라든가 혹은 차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없으면 사람이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이것이 있으면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는 거죠. 때문에 이런 형태의 먹고 살기 위해서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서, 내가 먹는 것이 아니고 팔기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을 일컬어서 우리는 상품작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단, 면화, 차 생산 같은 것이 바로 이 지역에서 되게 많이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구슬도 꿰어야 보배가 되는 거라고. 즉 목화라든가 비단, 실 같은 것을 많이 생산하면 뭐합니까? 이것을 옷감으로 만들어야지 상품이 되는 거죠. 바로 그 옷감을 만드는 작업이 바로 이 강남 지역에서 되게 많이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면직업이라든가 견직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신에 그거에 대한 대가로서 중류 지역, 나중에는 청나라된 상류 지역까지도 바로 이제 농사, 즉 쌀 농사가 되게 유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빈칸에 넣겠습니다. 쌀. 상업의 발전에서는 수공업과 시장의 발달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상품 유통도 되게 활발하게 됐었죠. 특히 이때 당시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지만은 대운하를 통해 가지고서 물동량이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중국 전역은 거대한 시장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이 동양에서 나오는 물품에 이제 완전히 쌍심지가 켜져 가지고서 너무 좋아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서양 사람들인데, 이 서양 사람들의 경우에는 바로 동양의 물건들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자기, 비단 같은 것을 가져가다가 나중에 이 도자기, 비단은 사실 좀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도자기와 비단 같은 거 대신에 이제 좀 싸게 먹을 수 있는, 싸게 소비할 수 있는 기호품을 수입을 하게 됐으니 그것이 바로 바로 차를 말합니다. 녹차를 말해요. 이거 굉장히 많이 수입을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중국 사람들이 약간 좀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자기네 나라에서는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다 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때문에 해외에서 갖고 있는 해외 지역에 여러 가지 중국에서 생산하지 않은 물건들의 경우에는 중국인들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컸었죠. 때문에 중국은 그때 당시에 자기네 나라의 물건을 해외에다 판매하는 것은 되게 많이 했는데 해외의 물건은 많이 수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양의 물건에 환장했었던 이 서양인들은 동양의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자기네들의 특산물을 가져가 봤자 별로 그렇게 중국에서 사가지는 않으니까 말 그대로 돈 주고 사와야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양에서 유통되는 건 돈이 동양에서 유통이 될 리가 없잖아요. 때문에 그 시대 때는 바로 돈을 만들어도 그 돈에 쓰여져 있는 값어치만큼에 해당하는 바로 은이라든가 금 같은 것을 동전 같은 걸로 만들어 가지고서 거래를 많이 했었어요. 서양이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동전을 가지고서 거래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 금은 너무 양이 적으니까 그러니까는 이걸 가지고서 활용하기 힘들었지만은 바로 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화폐로 쓸만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굉장히 많은 은들을 그때 당시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돈이 바로 은이었으니까 바로 이 은들을 갖고 와가지고서 동양에서 이제 이 은을 주고서 자신들이 필요했었던 중국 물품들을 되게 많이 사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별표 2개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16세기 때부터 서양인과의 교역은 은과 그 다음에 빈칸을 넣겠습니다. 차,
그리고 비단, 도자기 밑줄 쫙. 자, 이렇게 되게 되면서 은이 대량으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유입됐던 그 은이 상상을 좀 초월해요. 서양 사람은 그때 당시에 바로 신대륙을 발견했거든요. 신대륙을 발견했는데 이 발견되었던 그 신대륙에서 정복한 그런 제국들의 아즈텍 제국이라든가 잉카 제국 같은 그런 나라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금과 은과 같은 것을 대거 몰수합니다. 그래가지고서 그것을 바로 자기네들이 좋아했었던 중국 물품을 사는 데다 써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서양뿐만이 아니고 아메리카 지역에 있었던 은들까지도 대거 동양으로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당시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은의 3분의 1을 하나의 광산에서 생산한다고 볼 수 있는 거대한 광산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와미 은광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이와미 은광에서 대거 굉장히 많은 은이 쏟아져 가지고서 당시 일본은 전국 시대로서 서로가 엄청나게 싸움을 벌이고 있던 그런 시대였었는데, 근데 그 은을 바로 서양에서부터 들어왔었던 이 조총을 사는 데 많이 쓰게 됐었고, 그 다음에 중국 물품을 또 사는 데도 쓰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서양의 은이 중국으로 들어가고 또 한쪽에서는 일본의 은이 조선을 통해서 혹은 직접적으로 이 중국에 이제 전파가 되는 그런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이 동양에서는 바로 이 중국에서는 은이 굉장히 생각보다 가격이 싸지게 돼요. 이른바 은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도 쉽게 은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바로 국민들에게 항상 세금을 걷는 것이 문제가 있었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명목을 통해 가지고서 백성들에게서부터 세금을 걷다 보니까는 중간중간에 가짜 명목을 만들어 가지고서 백성들에게 추가적으로 세금을 걷거나 하는 그런 나쁜 탐관오리들이 진짜 많았었어요. 가짜로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가 그 돈을 다 착복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었거든요. 바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명나라 때에 바로 일조 편법이라고 하는 이제 세금 제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굉장히 많은 명목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세금들을 한꺼번에 싹 다 두 가지로 합쳐가지고서 요것만 세금당 내게 했었어요. 그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국가에게 세금으로 내는 이른바 동그라미 1번 토지세. 모든 세금을 두 가지로 묶었는데 명나라 때 하나가 바로 토지에 대한 세금인 토지세로 묶고, 동그라미 2번에는 인두세, 즉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바로 남자 한 명당 세금을 얼마씩 내는다 라고 하는 이른바 사람 머리 숫자에 따른 세금인 인두세라고 하는 것을 두 개를 한꺼번에 이제 두 개로 모든 세금들 다 통합을 해가지고서 이걸 각각 그 세목으로 이제 금액을 정한 다음에, 은이 아무리 싸졌다고 하지만 비싸긴 하잖아요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는 양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것을 일반 백성들이 한꺼번에 국가에게 은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바로 은으로 납부, 빈칸에 적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 비단, 도자기 이런 걸로 인해서 은의 대량 유입이 있었고 세금을 은으로 징수하게 됐는데, 명나라 때는 일조편법에선 잡다한 세금을 동그라미 1번 토지세와 동그라미 2번 인두세로 통합하여 빈칸에 적겠습니다. 은으로 납부. 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명나라가 망하잖아요. 명나라가 망하고 나서 중국 전역을 이제 다시 한번 차지하게 됐었던 청나라의 경우에는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 전부 다 장악을 했는데 북쪽에서부터 쳐들어올 이민족이 없어요. 왜? 자기네들 이민족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쪽에서 이제 청나라의 안위를 이제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은 그때 당시에 군대를 딱히 많이 키울 필요가 없었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몰수했었던 탐관오리들의 재산 같은 것들이 아주 산더미처럼 많이 쌓였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중국 자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국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세금을 이렇게 많이 거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자꾸만 이제 백성들에게 정규적으로 세금을 걷는데, 그런데 바로 이 세금으로 거둔 옷을 쌓아놓을 데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세금을 많이 그 정도로 세금을 많이 걷긴 하지만은 쓸 데가 별로 없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청나라의 황제가 바로 한동안 아예 백성들에게서부터 세금을 아예 받지 않게 됩니다. 한 몇 년 동안 세금을 받지 않아요. 아예 그냥. 그리고서 이 시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더 이상 이제 백성들에게 세금을 안 받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세금 제도를 시행하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굳이 사람의 머릿수에 따라 가지고서 세금을 거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면 백성들이 전부 다가 사람의 머리 숫자에 따라서 세금을 걷다 보니까는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전부 다 숨겨요. 정부에다가 등록을 안 하는 거죠. 등록을 안 하는 상태가 벌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인구가 얼마 되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래 가지고서 바로 청나라는 그런 식의 폐해를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때 당시 명나라 때 거뒀었던 바로 토지세와 그 다음에 인두세가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 인두세를 일정량, 예를 들면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매년마다 한 100만 원어치를 걷었다라고 한다면 이 100만 원어치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 중에서 일부를 감한 다음에 한 80만 원 정도, 이 정도로 이것을 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두세를 아예 걷지 않고서 이 금액에 해당하는 그런 돈을 토지세에다가 더하기를 해가지고서 토지세로만 세금을 걷게 만드는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백성들은 아들을 낳거나 했을 때 아들을 관청에게서부터 숨길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뭘 하게 되느냐? 마음껏 자식들을 낳게 됩니다. 마음껏 자식들을 낳게 되었고, 그렇게 마음껏 자식들을 낳았던 것이 엄청나게 효과를 보이게 되면서 오른쪽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도표를 보면 인구수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맨 마지막에 명나라 때까지만 하더라도 1억과 2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었었는데, 그런데 바로 청나라 시대가 넘어가면서 순식간에 인구수는 1억과 2억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4억을 넘어가게 됩니다. 5억, 나중에 6억까지도 가게 되죠. 이런 모습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 시대 때는 지정 문제, 인두세를 토지세에 합쳐 은으로 진수. 이쪽 짝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둘 다. 별표 2개입니다. 은 중심의 조세제도 이 자체가. 그다음에 3번 신사층의 활약. 이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 때의 지배계층은 청나라 시대 때는 사대부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명청 시대 때는 신사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사층의 경우에 그 특징이 뭐냐? 빈칸 읽겠습니다. 신사층. 자, 신사층은 기본적으로 학위를 소지하거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관직을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즉 학교만 다녀도 이 사람은 신사층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육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겠죠. 동그라미 1번 관리로 진출하거나, 동그라미 2번 지역에서 국가의 통치를 보조합니다. 즉 넓은 땅을 관리가 혼자서 전부 다 통치하기 힘드니까 그 지역의 유지라고 할 수 있는 신사층이 관리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직접 국가에게서부터 이제 명령을 받은 관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신사층이 관리와 같이 협업을 해서 이 국가의 지방 통치를 보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번, 동그라미 3번 치안도 보조하죠. 동그라미 4번 세금과 있을 때도 이들이 나섭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 유교적으로 이 백성들을 교화시키는데 신사층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마치 조선시대 때의 양반처럼요. 대신에 그들이 받는 것은 무엇이냐? 물론 아까 전 선생님이 설명했다시피 지방관을 보조했다고 했었죠? 지방관을 보조했다는 것은 관리는 사실상 지배계층이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배계층인 지방관을 보조했다는 것은 이 신사층도 사실상 지배계층으로서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겁니다. 거기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동그라미 6번 바로 형벌, 특정 부분에서의 형벌과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요역, 바로
이제 국가에다가 공짜로 갖다 바쳐야 됐었던 노동력 같은 것은 신사층의 경우에는 면제가 되는 바로 이제 그 특권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겠어요. 여러분의 프린트 6페이지 주제 탐구에서 보면 거기에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은이 중국으로 쏟아 나가는 그런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화의 발달에선 서민문화의 발달, 경제 발달에 따른 바로 빈칸을 잡겠습니다. 서민의 지위가 향상이 되게 됩니다. 일반 백성들의 지위가 향상되게 돼요. 왜? 나름대로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해지다 보니까 지배계층이 아닌 사람들도 이때 당시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는 뭐냐면 서민들은 돈을 많이 벌었어도 공부를 딱히 하기 싫어하는 그런 공부를 하기에는 별로 그렇게 취미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보시게 되냐면 바로 이들은 근데 뭔가 공부를 하지 않아도 즐길 수 있을 거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이 시대 때의 유교 경쟁과 같은 딱딱한 것이 아니라 쉽게 훌러덩하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소설책 같은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자, 명나라 때 드디어 완성된 겁니다. 바로 명대 박스, 별표 1개 반, 바로 동그라미 1번 삼국지 연의, 동그라미 1번 삼국지 연의,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수호지, 동그라미 3번은 서유기, 그리고 이것은 중국의 4대 소설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거 말고 추가적으로 명나라 때의 금병매, 그리고 청나라 때는 중국의 4대 소설 중에 하나로 인정되는 동그라미 1번 빈칸을 잡겠습니다. 홍루몽. 이게 소설책인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만 몇백 명이 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얼마나 방대한 그런 양에 해당하는 이제 소설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죠. 동그라미 1번, 그래서 청나라 때는 홍루몽이라고 하는 이제 소설이 유행을 했고, 두 번째는 동그라미 2번에는 빈칸을 잡겠습니다. 경극. 이 경극은 바로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TV에서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전통 연극 같은 걸 보여주는데 얼굴을 하얗게 하고 그 다음에 배우가 남자 배우만 나와가지고서 남자 여자 역할을 다 하는데 전부 다 하는 말이 아우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바로 그런 형태의 이제 그 연극을 일컬어서 우리는 경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프린트 여기는 없군요. 자, 이런 부분을 같이 기억해주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유학의 발달에서는 먼저 별표 2개 쳐주세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학은 첫 번째 공자가 만든 유교, 그 다음에 한나라 때 시작을 해서 당나라 때 완성했었던 흥보학, 그러다가 지난 시간에 한번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바로 주의가 만들었었던 성리학. 이 성리학은 자, 형이하, 현실 세계에 대해서만 이제 논한 것이 바로 흥보학이라고 한다면, 형이상학, 바로 현실 세계가 아니라 우주가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인간의 신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탐구한 것이 바로 이 성리학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되냐면 이 성리학은 약간 좀 뭐라고 할까, 절대적인 성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라고, 이게 아니죠.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좀, 사람들이 악한 것을 행하는 것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이른바 성선설이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착한 행동을 하려고 하거든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공부를 해야 된다. 유교경전을. 그런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착한 행동을 하기 전에 그거에 앞서서 뭐부터 먼저 하냐면 공부부터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그렇잖아요. 머리가 돌이라고 하더라도 착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리학 학자들의 경우에는 어떤 경향이 강했었냐면 착한 행동이 뭔지를 알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향이 강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학문 연구에만 집중했지 이 착한 것에 대한 이론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젬병이었단 말입니다. 제대로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리학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바로 왕양명이라고 하는 명나라 때 사람이 바로 양명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만들게 됩니다. 양명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만들게 돼요. 자, 양명학 동그라미 2번. 이 양명학의 경우에는 첫 번째 보겠습니다. 먼저 성리학의 경우에는 자, 동그라미 1번 성리학 밑줄 성리학. 처음에는 명나라 때 이 성리학을 국가의 공식 학문으로 만듭니다. 유교 내용 중에서 성리학만을 국가의 공식 학문으로 이걸 제시했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성리학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의가 바로 공자가 만든 그런 경전을 자기의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서 만든 새로운 경전을 그냥 달달 외웠어요. 연구한 게 아니고 달달 외우다 보니까 바로 이때 당시에 이 학문의 발달에서는 이것이 완전히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성리학은 바로 관학이 되면서 국가의 학문이 되면서 이후에는 형식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반발로 동그라미 2번 양명학이 등장하게 됐고 이 양명학의 경우에는 빈칸을 읽겠습니다. 실천 주로 실천을 중시합니다. 즉 진정한 군자라고 한다면 몸과 마음이 하나같이 행동으로 그냥 알기도 전에 바로 착한 일을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주장합니다. 실천을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양명학의 경우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성리학의 경우에는 신분의 차별을 인정합니다. 신분의 차별을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주로 성리학은 착한 것을 많이 아는 사람 바로 성리학자는 이제 양반이겠죠? 양반, 그리고 사대부 이런 사람들은 바로 많은 사람들을 유교적으로 교화를 시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화를 시켜가지고서 이 세상을 착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리학의 논리예요. 근데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바로 유학자가 성리학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므로 유학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성리학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므로 이 성리학자의 신분상 밑에 있는 일반 평민들은 성리학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일종의 신분제의 논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양명학의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면 일반 노비라든가 아니면은 일반적인 서민들보다도 훨씬 더 악독한 바로 양반이라든가 지배계층이 존재하지 않는가라고 얘기하면서 즉 깨달음은 없고 그 깨달음은 이제 선한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깨달음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신분이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누구든지 간에 바로 이 군자가 될 수 있다. 이 유교에서 이렇게 가장 이상시 여기는 인간상을 군자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군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신분의 차별 없이 누구나 군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빈칸에 적혔습니다. 신분 차별을 반대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른바 양명학이 유행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명나라가 망하잖아요. 명나라가 망하다 보니까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는 바로 이 청나라는 비록 성리학을 자기네 나라의 그 관학으로 삼긴 했었어요. 국가적인 학문으로 삼긴 했었지만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성리학 자체가 이민족도 이제 중화민족에 대해서 차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리학이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탄압을 많이 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 조금이라도 청나라 정부에게 이론상으로 잘못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집안,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집안 전부 다가 이제 죽음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바로 이 중국의 학자들은 사상적으로 비판을 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사상적으로 비판을 하지 못하고 대신에
옛날에 공부했던 사람들, 옛날에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학문을 공부한 것이 맞는가를 철저히 고증합니다. 이거에 대한 영향을 준 것은 대표적으로 첫 번째, 서양 쪽에서의 그런 과학이 바로 중국어 전파가 되게 되면서 과학적인 탐구 방식이 유학에 이제 가미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유교 경전을 과학적으로 보기 시작해요.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철저히 하나하나 전부 다 검증을 해나가게 된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국 정부에서는 당시에 뭘 하게 됐었냐면 바로 중국의 전통 문화를 이제 대거 정리를 하면서 제야에게 불만 세력으로 남을 수 있었던 옛날 명나라의 학자들을 대거 수용해가지고 채용을 돈 주고서 이제 고용을 해가지고서 거대한 사고전서라고 하는 거대한 책들을 이 당시에 만들게 되거든요. 그 규모가 지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데 바로 이것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옛날에 있었던 문헌 같은 것을 전부 다 하나하나 고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학문들을 의심하고 고증해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비교해보는 바로 학문의 내용이 아닌 학문의 방법을 탐구하는 그런 유교의 또 다른 형태인 고증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유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증학자 중에 하나는 이제 추사 김정희 같은 사람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바로 고증학 동그라미 3번 학문적으로 실증적 연구 중심 밑줄, 그 다음에 빈칸을 넣겠습니다. 사고전서. 이 사고전서의 편찬, 중국의 전통 문화를 전부 다 총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서는 바로 이제 서양 문물의 전례를 이제 선생님이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본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른바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다 보니까 유럽의 그리스도 세계가 이제 여러 갈래로 쪼개지게 됩니다. 하나는 옛날에 있었던 그 로마 카톨릭이 계속해서 존재하지만 나머지 쪽에서는 뭐 영국 국교회라든가 그 다음에 뭐 고유센이라든가 그 다음에 루터파 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뉘어지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만큼 그리스도교, 즉 그리스도교 중에서 이제 카톨릭이 자신의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 쪽에서는 잃어버린 카톨릭 신자들을 어디서 더 채울까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동방 쪽으로 천주교를 전파를 해서, 카톨릭이 바로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를 전파를 해가지고서 잃어버린 그 신자들의 숫자만큼 더 많은 신자들을 한번 모집을 해보겠다는 생각에 이 지역으로, 동방 지역으로 선교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군인 출신이었던 로열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만들었었던 군대와 비슷한 그런 형태의 조직을 가졌었던 예수회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선교사 집단이 교황청의 명령을 받아가지고서 동방으로 가서 적극적으로 선교를 하게 돼요. 그 과정 중에서 근데 동양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또 서양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뭐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려고 하면은 동양 사람들은 아이고 그 저급한 종교 같은 얘기 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양 쪽의 과학기술 같은 것이 절대 저급하지 않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 동방에 파견됐던 사람들의 상당수는 저기다가 굉장히 고급 기술이라든가 고급 과학 같은 것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쪽으로 파견이 되게 됩니다. 즉 고급 수학이라든가 고급 과학 기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고급 발명품들 이런 것들을 알려줘가지고 여기에 신기함을 느꼈던 중국 사람들에게 바로 자기네들의 종교인 그리스도교, 즉 천주교를 전파를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밑줄 치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의 서양 학문 전례 밑줄 쫙 치고, 동그라미 1번 수학 많이 전파했고, 동그라미 2번 빈칸에 들어갈 말은 천문학입니다. 천문학. 이것은 역법, 즉 달력을 만드는 방법 같은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3번은 지리학,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은 임진왜란 때문에 되게 난리가 일어난 적이 있었죠. 때문에 동그라미 4번은 총포 제작술, 총이라든가 포, 대포의 제작술 이런 것들을 이 당시에
이제 중국에게 가르쳐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명나라 청나라 때는 실제로 이걸 채용해 보니까 되게 실용적이거든요. 그래서 실용적인 학문을 하자라고 하는 움직임까지 만들 정도가 됐었다고 하죠. 대표적으로 활약했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은 바로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동감 1번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해설을 해요. 근데 그냥 해설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예를 들면 하늘에 계신 그분을 유럽에서는 여호와라고 얘기한다는 반면 동양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옥황상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서 중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천주교의 교리를 알려주려고 노력했었죠. 이 책이 바로 천주실의라고 하는 책입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곤여 만국전도. 즉 중국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의 중심은 자기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네가 되게 크고 그 다음에 주변에 조그맣게 여러 개의 오랑캐가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랬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진짜 거의 여기 보면 호주 지역만 빼놓고 나머지 모든 지역에 바로 세계 지도를 딱 보여줍니다. 비록 이걸 봤을 때 중국이 생각보다 되게 큰 것은 맞지만 중국보다 더 큰 나라도 있다는 것을 중국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갑자기 확 하고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중국인의 세계관 변화에 영향을 주게 됐었죠. 그리고 별표 반 개만 치세요. 아담 샬. 이 아담 샬이라고 하는 분은 마테오 리치의 뒤를 이어가지고서 이 명나라와 청나라의 천문학을 전파하는데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동그라미 6번에는 그러면 서양에 전파된 중국 문화는 어떤 것이 있었었는가? 서양 사람들도 중국을 되게 많이 동경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서양에서는 신을 떠나서 인간 중심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는가를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사람 사이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서 무지몽망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자라고 하는 좀 깨달아라 라고 하는 건 주의에 해당하는 이른바 계몽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유행을 했는데 그 계몽주의 사상가에 의하면 바로 가장 현실적인 그때 당시에 종교도 아니고 무슨 정치학도 아닌 그런 종류의 학문이 바로 유학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유학이 현실에 대한 종교이자 학문이기 때문에 이 유학이 바로 세상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유학을 이상적인 정치 사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바로 유럽의 궁전 건축에는 유럽 궁전 건축의 정원 조경술 뭐 이런 것들을 동방의 방식으로 따라가지고서 한 경우도 되게 많이 있기도 해요. 네, 동그라미 3번 실내 방식도 동방의 방식을 많이 따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교과서 256페이지에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동그라미 3번 실내 방식까지 해서 이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일본에 대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짧게 끝냈으니까 각 반의 진도를 맞추기 위해 선생님이 좀 짧게 끝냈으니까 그 점 명심해서 잘 조금씩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